박사님, 전쟁이 일어날 것 같나요? 전쟁 이미 일어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맞습니다. 전쟁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추가 질문.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 몇 %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를 들으셨구나.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미국의 북핵 협상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어요. 조지타운 명예교수가 2024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뭔가요? 북핵 전문가, 협상 전문가라는 로버트 갈루치 그 스토리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긴 해요, 사실. 94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모르시죠? 제가 태어난 연도와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언저리에 있어요. 제가 94년도에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우리 공부하지 말자 친구들이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야 이제 공부해서 뭐하냐 라고 했는데 그때는 북한의 그 주석이 김일성이었어요. 그때 뭐였냐면 연변에 그 원자로들을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처리들을 하는 것들을 지금 IAEA 시찰단들한테 보여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를 과시를 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하냐면 네. 너네 그때 클린턴 대통령일 때인데요. 너네 핵 포기하지 않으면 전쟁도 불사할 거야 라고 했고 한국 정부는 그때 당시는 좀 말려주면 안 돼? 우린 전쟁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취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거의 진짜 전쟁 직발에 간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 사이에 엄청난 긴장감이 고조가 됐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갈루치 이 명예교수와 함께 협상단으로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핵 개발에 대한 협상들 어느 정도 양보안을 받아내고 미국이 전쟁 준비 태세를 멈추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활약했던 전문가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30년 전이긴 하지만 당시 어떤 북한의 상황들, 핵에 대한 북한의 어떤 인지들, 생각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이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핵전쟁,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전쟁을 할까요? 보통 어떤 상황일까요? 사실은. 핵 전쟁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전쟁은 일어날 수 있는데 방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핵이 한번 터지면 이거 전 세계 멸망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뭐 중세시대 역사적으로 전쟁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지만 도전해볼 만한 이벤트야.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많았어. 노동력도 없고 자원도 없고 그쵸. 뭐도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 그 문명국들 간에 그쵸. 그 대단히 국가들 간에 전쟁을 하면 서로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아주 국가 대 국가로 아주 전면전 양상의 전쟁들은 보기 드물거든요. 그게 실익이 크지 않다라고 보여주는 또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이 압도적인 무력차가 있어도 사실은 러시아도 잃는 게 너무 많고 우크라이나도 잃는 게 너무 많다라는 맞습니다. 것들을 너무 많이 또 학습을 한 거지.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전쟁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있느냐 하면 크지는 않죠. 그쵸. 근데 아까 그 세미 아나운서가 네. 핵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 지금의 방점은 사실은 전쟁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요. 오히려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군요. 왜요? 그러니까 여기 전문가도 저기 갈루치 교수도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군사력이 전 세계 몇 위일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꽤 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꽤 강해요. 네. 8위인가? 5위. 비슷했다. 5위. 그 다음에 북한은 얼마인 것 같으세요? 북한 10위권 바뀌지 않을까요? 34위에서 최근에 36위로 밀렸어요. 우리나라가 강하네. 하긴 우리나라가 또 전투기도 많고 그쵸. 미국에서 또 무기도 조달받고 하니까 뭐 미국 빼고 우리나라만 했을 때 네.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5위거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더 세대가 위니까 세미 아나운서보다 네. 방공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 네. 북한 분들은 막 진짜 무시무시하고 막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야. 나이 차이가 여기서 느껴져요. 그리고 막 뭐 무슨 북한 특공대들 보면 막 그냥 벽돌도 막 깨고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의미가 없어 그런 류의 전투들이 사실은. 현대전은 다 뭐죠? 전투기. 장비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정적, 그러니까 경제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군 랭킹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또 원유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거지. 원유도 그럼요. 경쟁력이에요? 아니 탱크를 굴리려면 기름을 얼마나 그렇네요. 먹겠어. 아니 탱크가 많아도 굴릴 수가 없는데 밀고 갈 거야 어떨 거야. 북한은 기름이 많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대북 제재가 지금 벌써 이제 10여 년 가까이 돼가고 있잖아요. 네. 기름 수입을 원래는 공식적으로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암암리에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는 그래서 비축류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 하더라도 그 재래식 혹은 그냥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거의 뭐 생산이 없죠. 근거리에 있는 남한 지역의 어떤 피해는 상당히 입힐 수 있겠지만은 승패에 있어서는 별로 승산이 없어요. 자, 그런 면에서는 제일 효과적으로 가능한 게 뭐냐? 핵미사일인 거지. 핵미사일 빵 쏘면 이제 이건 타격이 엄청나니까. 자, 근데 문제는 네. 이 핵전쟁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거 하게 되면 이제 북한은 어떻게 보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전쟁인데 사실은 94년도에 그 김일성 정부가 했던 그 핵 개발 전략의 이름도 벼랑 끝 전략이라고 해요. 어차피 궁지까지 가서 갈 때까지 갔어. 그때 이제 북한이 대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사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도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런 정도의, 그러니까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전략을 쓰는 거지. 네. 근데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여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칼로아 교수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북한이 단독적으로 핵을 쏘기는 쉽지 않아. 그런데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긴장 관계가 있는데 북한이 핵을 쏘면 미국이 어쨌든 지금 그 이스라엘도 있고 한국과도 전선을 마주하고 있는데 여기 대만 전쟁까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만을 컨트롤하기 쉬워지고 압박하기 더 쉬워진다는 거죠. 네. 그런 류의 행태에서 지금 북한 경제에서 절대적인 의존이 중국과 있는데 네. 그런 혈맹국인 중국의 어떤 압력이라든지 그런 푸시로 인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칼로아 교수가 사실 더 우리 핵전쟁 신경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는. 북한이 이렇게 핵 무기를 실제로 사용할 위험이 증폭된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지만 미국도 더 그럴 것 같아요. 최근에 그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중국하고 대만하고 긴장이 고조되니까 만약에 중국하고 대만이 전쟁했을 때 네. 경제가 어떻게 되냐. 대만의 GDP가 40%가량 감소할 거라 그래요. 중국이랑 전쟁을 하게 되면. 한국의 GDP는 23% 감소할 거라 그래요. 미국의 GDP도 대략 10%가량 감소할 거라 그래요. 전 세계에 그냥 안 좋네요. 안 좋죠. 그러니까 10조 달러만큼의 전 세계적인 GDP가 감소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조 달러면 이게 경이 넘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네. 원화로 환산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거든.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렇다면 한국과 그러니까 북한이 핵전쟁을 해 라고 하면 이제 미국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GDP 40%가 하락한다. 이거는 미국이 경제대공황 때도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와. 그리고 사실은 대만,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사실은 서로 반도체든 철강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지만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들도 그렇죠. 있어요. 돕고 돕는 관계이기도 그래서 하거든요. 한 나라가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나머지 나라도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데 미국은 어쨌든 아시아의 제일 큰 우방 국가들, 그러니까 네. 자기 산업과 시장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가에서 이렇게 치명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용납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전쟁이 일어나면 대만하고만 전쟁해도 GDP가 20% 이상 감소할 거라는데 어마어마하겠죠. 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진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뭐 지금 시가총액이 한 2,100조 원쯤 되는데 뭐 1,000조 원은 날아가지 않을까. 뭐 그리고 우리 저기 서울 인근의 부동산 가격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전쟁은 어쨌든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죠. 저는 이건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너무 쥐를 벼랑 끝으로 모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재무행동경제학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잃을 게 좀 있을 때 사람들은 보수적으로 움직이지 잃을 게 거의 없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해버려요. 벼랑 끝에 모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핵이 진짜로 터진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하 벙커로, 박사님 지하 벙커로 다 모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핵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고 터지게 되면 뭐 이거는 뭐 진짜 인명은 제천인 것처럼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사전에 조금 이렇게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쪽으로 최대한 저도 의견을 내고 뜻을 좀 모으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후는 의미가 없다. 사전이 중요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자. 네, 오늘 이슈를 읽다 저도 정말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라서 박사님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